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뉴스온 시작합니다. 주요 대선 주자들이 공식 선거운동 이틀째를 맞아 일제히 대구 경북 지역을 찾았습니다. TK가 고향인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나도 꽤 쓸만하다며 한 표를 호소했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위기 극복은 대구와 경북에 달렸다며 지지층 결집을 촉구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역시 영남에서 자신이 미래를 책임질 후보라고 강조했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황보혜경 기자. 네, 국회입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종일 영남권을 누비고 있는데 지금은 포항 유세를 앞두고 있죠? 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경북 구미와 대구, 포항, 울산을 차례로 돌며 보수 지역 민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지난 4일과 9일에 이어 세 번째 TK 지역 방문입니다. 경북 안동이 고향인 이 후보는 구미 지역 유세에서 지난 대선 당시 TK 지역 득표율이 20% 초반에 그친 것을 언급하며 거듭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남이가라는 소리는 많이 들었는데 왜 이재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남이가 소리 안 해줍니까, 여러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래도 쓸만한 구석이 꽤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후보는 또 영남이든 호남이든 박정희 정책이든 김대중 정책이든 무슨 상관이냐며 지역과 이념에 얽매이지 않는 탕평 정치를 강조했습니다. 이 후보는 대구 방문에 이어 잠시 뒤 포항을 찾아 국내 철강 기술이 세계 시장을 선도할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저녁에는 울산으로 이동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격화되는 관세 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전략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는 선거운동 초반부터 당의 험지로 꼽히는 TK 지역을 집중 공략해 지난 대선보다 득표율을 끌어올리는 게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도 이틀 연속 영남권에서 유권자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어제 내놓은 계엄 관련 사과도 주목받고 있죠. 김문수 후보는 어제 한 방송 인터뷰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고통을 겪은 국민에게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다만 당 일각에서 탄핵 사태에 대국민 사과 요구가 나오는 데에는 논의를 해보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김 후보는 대구 경북 선대위 출정식 뒤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전 대통령 출당 조치 계획은 현재로선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통령께서 탈당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본인의 뜻입니다. 우리 당이 대통령 보고 탈당해라 또는 뭐 하시려고 하는 거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이를 두고 자칫 강성 지지층을 자극할 것을 우려해 김 후보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김문석 후보는 앞서 선대위 출정식에서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많은 산업혁명을 이뤄낸 대구 경북을 떠올린다며 TK 지역이 대한민국을 위대하게 만들 거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후보는 조선업과 방위산업의 거점인 울산 지역 내 아울렛과 시장 등에서 유권자와 만난 뒤 부산으로 이동했는데요. 김 후보는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산업은행 이전과 금융허브도시 특별법 제정, 가덕도 신공항 추진 등의 지역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김 후보 캠프 측은 보수의 심장부를 돌며 단일화 과정에서 불거진 당내 분열을 통합하고 민생 경제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도 영남을 찾았죠. 네, 이준석 후보도 대구에서 유권자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엔 경북대에서 학식 먹기 행사를 진행하며 주요 지지층인 2030 세대를 공략했습니다. 이 후보는 대구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후보는 바로 자신이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범보수 빅텐트 가능성에도 거듭 선을 그었는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김문수 후보께서 저와의 단일화나 빅텐트 같은 것을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 이어 김문수 후보가 계엄이 진짜 잘못됐다고 판단한다면 즉각 윤석열 전 대통령을 출당시키고 본인도 사퇴하는 게 마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대구 경북 지역 의료계와의 간담회에서 전공의 집단휴직 논란에 당연한 기본권이 의료계에선 제한되고 있다며 필수 의료과 지역 수가제 도입 등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후보는 잠시 뒤 대구 칠성시장에서 상인들과 버스킹 형식의 간담회를 연 뒤 대구 228 공원에서 집중 유세를 펼칠 계획입니다.
보수 지지층이 두터운 TK 지역에서 세 후보가 맞붙은 가운데 바닥 표심을 사로잡기 위한 각 후보의 각축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를 향한 테러 위협 제보가 수백 건에 이르는 걸로 알려지면서 민주당은 경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방탄복을 입고 유세를 하는가 하면 미국 대통령 선거 유세 때 활용하는 사면 방탄 유리까지 도입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세장에서 푸른 선거운동용 외투로 환복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안에 입은 흰 와이셔츠를 자세히 보니 두꺼운 조끼를 덧입었습니다. 선거대책위원회 출정식에 나선 이 후보가 공식 석상에서 3kg 상당 방탄복을 입은 모습입니다. 이 사회를 극단의 분열과 갈등으로 몰아넣어서 대선 후보가 방탄복을 입고 유세를 해야 하는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 후보를 겨냥한 테러 위협 분위기가 높아지자 대응 필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8일까지 민주당 선대위에는 이 후보 살해 협박 온라인 글만 240건이 제보됐고 러시아산 총기류가 국내로 반입됐다는 제보도 있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선대위는 이 후보 경호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경찰 출신 의원들을 배치한 후보 안전실을 설치하고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제보센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호를 위한 여러 아이디어도 검토되는 걸로 알려졌는데 유세장 곳곳에 풍선을 띄워 저격 시야를 차단하거나 단상에 사면 방탄 유리를 설치하는 안이 대표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유세를 할 때 앞에 방탄 유리를 막으로 세우고 한 경우가 있고요. 혹 필요한 장비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경호처의 협조도 각 당의 후보들이 공히 요청할 수 있는 것이고. 이어 대통령 경호처도 대선 후보자 경호와 관련해 경호 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경호 대상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국회나 정부가 요청하면 국가 요인으로 경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경기 이천시에 있는 물류창고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소방은 한때 인근 소방서 인력과 장비를 모두 동원하는 대응 2단계를 발령했는데요. 현장에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유서연 기자. 네, 경기 이천시 물류창고 화재 현장입니다. 네, 5시간이 넘게 지났는데 여전히 연기가 많이 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검은 연기가 계속해서 치솟고 있습니다. 지금 현장에서는 탄내도 굉장히 많이 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소방당국은 사다리를 길게 뻗은 소방차를 동원해서 물을 계속해서 뿌리고 있습니다. 앞서 YTN으로도 이곳 화재 제보가 계속해서 들어왔는데요. 화재를 목격한 시민의 상황 설명 들어보시겠습니다. 너무 연기가 많이 나고 불이 샌드위치 판넬이라 막 그 판넬이 날아다니는 상황이었어요. 연기가 어마어마하니까 소방차도 접근하기가 힘들고요. 너무 놀랐습니다. 네, 안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대피한 건가요? 네, 불이 난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된 건물인데요. 현재까지 180명 가까이가 대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지상 1, 2층에서 27명, 3층에서 30명, 지하 1층에서 121명으로 모두 178명이 대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방은 최초 신고자가 화재 초기에 대피를 유도한 덕분에 건물 안에 있던 사람들이 대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는 소방은 구조와 수색 작업을 이어가며 인명피해 여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천시도 물류창고 화재로 다량의 연기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변 도로로 우회하고 인근 주민들은 안전에 유의하라는 안전 재난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소방은 큰 건물에서 불이 난 데다 내부에 타기 쉬운 물건이 많아서 진화 작업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현재 진화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불이 근처로 번질 것을 우려한 소방은 한때 대응 2단계를 발령했는데요. 불길이 많이 사그라들었다고 판단해서 낮 1시 15분쯤 대응 단계를 1단계로 하향했습니다. 이곳 물류센터에서 불이 난 건 오늘 오전 10시 20분쯤입니다. 현재는 관할 소방서의 장비와 인력을 모두 동원하는 대응 1단계가 발령 중입니다.
소방은 헬리콥터 5대 등 장비 84대와 소방 인력 160명 등을 투입했습니다. 대응 단계가 1단계로 하향된 이후 소방 인력도 물류센터 내부로 진입해서 현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지상 3층에서 불이 시작한 것으로 보고 화재를 모두 진압한 뒤에 자세한 원인을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경기 이천시 물류창고 화재 현장에서 YTN 유서연입니다. 지난 2022년 강원도 강릉에서 12살 이도현 군이 숨진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해 1심 법원이 차량 결함은 인정하기 어렵다며 유족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촌천지법 강릉지원 민사 2부는 도현이 가족이 KG 모빌리티를 상대로 제기한 9억 2천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가속 페달이 100% 작동했다는 사고 기록 장치의 기록과 제동 등이 들어오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운전자가 제동 페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자동 긴급 제동 장치 미작동에 대해서도 당시 기어 상태 등 작동 조건을 고려할 때 결함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유족 측은 판결에 반발하며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포항 지진의 책임을 따져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 항소심에서 국가의 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 고등법원은 포항시민 대표 100여 명이 정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포항 시민들에게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을 깨고 시민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2017년 11월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과 2018년 2월 여진이 지열 발전에 영향을 받아 촉발된 것은 맞지만 지열 발전을 추진한 정부나 사업자의 과실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YTN은 공동구매 등으로 사람을 유인해 돈을 가로채는 이른바 팀 미션 사기 범죄에 대해 연속 보도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를 팀에 묶어두고 한 명이라도 관두면 정산은 없다는 팀 미션 사기 사건에서 피해자를 뺀 모두가 한패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함께 돈을 벌려고 애썼던 팀원들이 사실은 사기단일 수 있다는 겁니다. 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11명이 함께하는 텔레그램 단체 채팅방에 50만 원 정도 되는 미니 건조기에서 1,200만 원대 냉각기까지 결제해야 하는 물건이 쉼없이 올라옵니다. 주문이 거듭될수록 물건 가격과 함께 수익률도 높아지는데 팀원들은 한 명이라도 중도 포기하면 아무도 환급받지 못한다며 대출을 받아서라도 미션을 수행하라고 압박했습니다. 돈이 너무 커지는 거예요. 근데 계속 중간에 뭐 대출을 더 받아라, 뭐 신용대출을 받고, 뭐 다른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면 받고, 뭐 적금이라도 해제해라. 중간에 포기하려고 하자 다른 팀원들이 돈을 대신 내주면서까지 계속 미션을 이어가게 도와줬습니다. 대출이 바로 나오는 게 아니니까 자기네들이 대납을 해주더라고요. 팀 미션이니까 너가 못하면 우리도 못하고 진행이 안 되니까. 그런데 이들은 미션을 완료한 뒤 A씨에게 돈을 돌려달란 말도 없이 연락이 끊겼습니다. 이렇게 채팅방에 모인 팀원들은 다 같이 돈을 벌기 위해 서로를 돕는 것처럼 보이지만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는 피해자를 속여 돈을 뜯어내기 위해 연기하는 일당일 가능성이 큽니다. 사기 행각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10번 넘는 주문 미션을 수행하고 환급을 요청했더니 업체는 국세청과 금융감독원에 수익에 대한 세금 등 수천만 원을 내야 환급이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좌번호를 알려줬는데 여기에도 돈을 보낸 A씨는 모두 합쳐 1억 원 정도를 잃었습니다. 영상시청부업인 줄 알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가 채팅방에 초대된 B씨도 수상함을 느꼈습니다. 저 외에 3명이 더 있었어요. 전부 외국인이었어요. 그냥 말투만 봐도 솔직히 알잖아요. 돈을 입금하고 지시대로 매수 매도 버튼만 누르면 수수료를 준다더니 대뜸 B씨가 실수를 했다는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너 때문에 실수했다. 너 때문에 돈 못 뺏는다. 이렇게 그 단톡방에 안에 있는 사람들 막 하면서 남들 돈까지 다 못 빼게 된 상황이 된 거예요. 저 하나 때문에. 묶인 돈을 받으려면 추가로 입금하라는 요구에 결국 아버지 돈까지 포함해 1억 원 정도를 잃었습니다. 경찰은 팀미션 같은 조직적인 사기 범죄에서는 일당이 역할을 나눠 피해자에게 접근한다고 경고합니다.
단계적으로 여러 사람들이 등장을 하겠지만 그 등장하는 사람들이 같은 조직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어디를 사칭을 하더라도 일단은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국가기관을 사칭해 세금 납부를 요구하는 등 추가 피해 우려도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경기 이천시 부바릅에 있는 물류센터에서 큰 불이 나면서 소방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는데요. 브리핑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천소방서 화재예방과장 박찬용입니다. 지금부터 부바릅 수정리 83소재 창고 화재 관련 3차 브리핑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고 개요입니다. 화재는 25년 5월 13일 10시 29분경 발생하였으며 최초 발화 지점은 3층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화재 원인과 피해 상황, 소방시설 작동 상황 등은 현재 조사 중이며 인명피해 현황은 현재까지 확인된 바 없습니다. 소방서에서는 10시 44분에 대응 2단계로 상향, 소방력을 집중하여 화재 진압을 하고 있으며 13시 17분에 대응 1단계로 하향하였습니다. 인명 대피 여부는 창고 내부에 178명이 근무 중이었으며 178명이 전원 대피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나 내부에 추가적 구립 인원이나 화재 진압과 동시에 인명 대피 여부를 추가로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14시 21분경 이천시청 안전점검 담당팀에서 건축물 안전진단을 진행하였습니다. 현재 특이사항이 없어서 저희가 내부에 진입해서 가연물을 치우면서 조심해서 진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부에 진압대원들이 가연물이 휴지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가연물을 피하고 연기나 유독가스가 있어서 피하면서 지금 교대조로 운영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기 소방에서는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모든 소방력을 집중하고 유관기관 등과 협조하여 사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두 가지 질문. 예. 요거 창고가 기사나 이런 거 보니까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기법으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네. 혹시 그거는 확인이 있으세요? 예. 그리고 혹시 근데 불이 좀 이렇게 커졌고 불이 좀 안 꺼지고 그런 부분도 좀 찾아요? 아니에요. 프리캐스트 방법이라는 것은 조립 콘크리트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예, 그거랑 화재 연소하고는 오히려 그게 불연이고 그래서 화재가 덜 퍼진 거죠. 그 안에 가연물의 이상 여부는 나중에 조사 여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럼 지금 외벽이 좀 많이 녹아지는데 외벽은 주시고 확인이 될까요? 현재 그라스홀 판넬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피딩까지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있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내부에 열기, 가연물, 유독가스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있다 보니까 진입하는데 시간이 다소 걸리고 있습니다. 진입은 해서 작업은 중인데 속도가 그렇게 빨리 나지는 않습니다. 네, 오늘 오전 10시 20분쯤에 발생한 이천 물류창고 화재에 대한 소방 브리핑 내용 듣고 오셨습니다. 최초 발화 지점은 3층으로 추정되고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더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추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온 시작합니다. 오늘은 박수영 민주당 의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 이제 딱 3주 남은 조기 대선 전국 보다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격렬한 내용 끝에 대선 후보를 확정한 국민의힘에서는 이젠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정리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김문수 후보가 윤 전 대통령 탈당에 대한 입장도 밝혔는데요. 듣고 오시죠. 대통령께서 탈당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본인의 뜻입니다. 우리 당이 대통령 보고 탈당해라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계엄이라는 것은 극단적인 선택 중에 하나인데 그 방법이 옳았느냐 하는 부분은 많은 논란이 있지만, 저 김문수는 그러한 방식으로 부족했던 소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당에서 대통령의 어떤 거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세요? 목요일 날 이제 비대위원장의 정식 임명이 됩니다. 그렇죠. 예. 좀 더 지켜봐 주시면 부분 제가 말씀드릴 수, 또 후보님이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님께서 갖고 계신 진정성으로 제가 지혜롭게 당원과 국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방향을 이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불과 석 달 전 국회에서 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라고 우기지 않았습니까? 이제 와서 표가 아쉬우니 영혼 한 톨도 없는 사과를 하고 있습니다. 양두구육 시즌2가 아니라면 김문수 후보는 당무 지휘권을 발동해 내란 속의 윤석열부터 출당 조치하는 것이 진정한 사과의 방법일 것입니다. 네, 이제 21일 딱 3주가 남았는데요. 이번 6.3 조기 대선의 최대 관전 포인트가 뭐가 될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제 오후까지 말을 아끼던 김문수 후보, 어제 저녁 언론 인터뷰에서 처음으로 계엄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본질적으로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민주주의를 이야기하면서 이분의 또 청년 시절의 그 헬기와 그 기백을 가지고 또 활동했던 그 공간을 우리 국민들이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맨 왼쪽 한때는 사회주의 혁명을 꿈꾸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이후에 또 본인의 운동 방향을 이제 전태일 열사 그 청계천에서 그 장시간 재임금 노동에 그 쓰러진 전태일 열사의 그 충격으로 노동운동에 뛰어들어서 대한민국 노동운동 1세대입니다, 이분이. 그래서 늘 사회적인 약자, 소외, 취약계층을 위해서 살아온 삶이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제 본인이 이제 집권당, 그러니까 국민의힘 이제 대선 후보가 되기 과정까지는 이제 윤석열 전 정권에 또 몸을 담았던 그 사람으로서 후보가 됐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또 윤석열 대통령과 전련하는 그런 인간적인 고뇌가 왜 없겠습니까? 그렇지만은 그 고뇌는 지금 이제 우리 당의 이제 비대위원장인 김용태 위원장이 이번 주 목요일 15일 날 되면은 공식적으로 이제 전국위원회에서 인준이 이루어지고 나면은 아마 이 문제를 가장 우선해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풀어낼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많은 부분을 정리해 주셨는데 중도층의 소구력이 높다고 평가되는 한동훈 전 대표가 요구한 것은, 김문수 후보에게 요구한 거는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뿐만 아니라 윤 전 대통령 탄핵을 반대했던 것에 대한 사과도 하고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해야 된다, 이렇게 3단계를 밝혔는데 지금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는 1단계까지만 한 거네요? 1단계도 제대로 안 하신 것이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그 말씀은 아주 타당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을 위해서도 김문수 후보를 위해서도 그것은 반드시 정리를 하고 가야 되고요. 정리하지 못한 역사가 대한민국의 현재에 미치는 아주 큰 영향을 우리는 지금 목도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김문수 후보도 국민의힘도 이 문제를 빨리 정리해야 합니다. 김문수 후보는 엊그제 사과를 했어요. 그런데 계엄 자체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국민 고통에 사과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국민 고통에 사과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국민 고통을 유발한 계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냐, 사과하느냐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그렇다 하더라도 탄핵에 찬성하지 않았던 그 입장을 어떻게 정리할 거냐, 이 부분에 답변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목요일 날 인준입니까? 그걸 받으면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정리를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우리 김성태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 대리 사과를 합니까? 분명히 그런 비판에 직면할 것이기 때문에
김용태 비대위원장에게 이런 일을 시키지 마시고 그 전에 비대위원장 임명 전에 본인이 오늘 밤이라도 내일 아침이라도 이 문제는 깔끔하게 그렇게 답변을 정확하게 해야 한다. 예. 국민 고통에 대한 사과와 비상계엄 자체에 대한 사과는 조금 다를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어떤 입장이십니까? 저는 이제 김문수 이제 후보 입장에서는 뭐 지금은 이제 21일 이제 남은 대선에서 아주 초반부잖아요. 어제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이제 후보로서 이제 지위를 가지고 정말 박빙의 이제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 후보와의 그 마지막 싸움을 위해서는 본인이 정치적으로 저는 우리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본인이 자신의 거취를 결정하고 또 책임지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죠. 본인이 12.3 비상계엄 이후에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현재 그저께 김문수 후보가 또 국민 통합의 중심에 서서 또 좋은 선거 결과를 기대하고 그러기 위해서 힘을 모으자고 했는데 그 힘을 모으는데 중도 무당층으로 이렇게 지층을 넓혀 나가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취 문제라면 본인이 당과 우리 후보에게 이런 부담을 주는 그런 상황을 오래 지속하면 안 되죠. 내일이라도 당장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는 본인이 자진해서 거취를 결정해서 탈당을 결심해 줘야죠. 윤 전 대통령이 직접 탈당을 결심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세요? 저는 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가능성은 높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민주당에서는 위장 사과다, 윤석열식 개사과, 양두구육 시즌2 좀 격한 발언들이 나왔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글쎄 그런 격한 표현이 그 민주당의 표현이 국민께 좀 불편함을 드릴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작년 12월 3일 의원 불법 비상계엄 이후로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까지 얼마나 많은 불면과 분노의 밤을 보냈습니까? 전 세계의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저렇게 취약한가에 대해서 의문을 품기 시작했어요. 심각한 국익 훼손입니다. 그리고 헌법 위반이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직도 결단하지 못하고 오직 대통령 선거에서 표만 얻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어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태도와 국민의힘의 행태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격한 표현에 대해서 비판하기 이전에 본인들이 국민께 분노를 시켰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 심각한 위해를 가했던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 정리를 해야 되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엊그제 파면된 지 38일 만에 갑자기 입장을 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굉장히 큰 실수를 했어요. 우리 김성태 선배님께서 그걸 알고 계신지 모르지만 거기에 보면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도 힘을 합쳐달라.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건 애초에 우리 그 존경하는 권한대행 누굽니까? 한덕수 전 대행을 염두에 두고 써놨던 것을 이름만 바꾸다가 미처 바꾸지 못했어요. 속내가 완전히 들킨 거예요. 자, 이것은 뭐냐면 지금 현재까지 김문수 후보의 이 후보가 돼 있는 이 과정까지도 아직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림자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것을 정리하지 않으면 김문수 후보에게는 지금 김성태 의원님께서 마지막 박빙의 승부를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박빙은 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박빙의 승부를 위해서도 또 역사의 정리 차원에서도 이런 측면은 반드시 빨리 정리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이런 정도 생각을 가지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예의는 이미 당내에서도 그만 지키는 것이 좋다라고 권고드립니다. 그래 아무리 상대당이지만은 더군다나 이 대선 정국인데 그럼 우리 지금 현재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 하루아침에 입장이 180도로 바뀌어가지고 아무래도 국민 특히 중도층 그런 지층을 넓혀 나가는 측면에서 소구력을 가지려고 그런 입장을 또 말 취한다 그러면 그랬다고 또 금방 또 비판할 사람들이 바로 민주당 또 인사들인데 그건 비판하지 않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이제 박수현 의원님처럼 저렇게 객관적이고 균형적인 어떤 사고를 가지고 민주당 인사로서의 역할을 하는 그렇기 때문에 만일 여기서도 이제 양도구역 시즌2다 뭐 개사가다 그러고 이런 식으로 거의 막말에 가까운 수준으로 우리 김문수 후보의 사과 방식에 대해서 문제 제기한다 그러면은 말 충남 공주 보여 지역구에서 그렇게 했다면은 저분 그 어려운 데서 살아남지 못해요. 그러니까 좀 그래도 좀 상식적으로 비판을 할 때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저는 그런 비판 방식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좀 이거는
지향해야 될 문제고 우리가 이 문제는 우리가 해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 민주주의 소양이 대한민국 그래도 국민의힘 보수 정치 영역 중에서 가장 민주주의를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그러면은 우리 국민들에게 지난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 어떤 상처를 안겼는지 누구보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거취 문제도 올 대구에서 기자들이 제일 줄곧 차게 물었지만은 본인이 알아서 판단할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 말은 즉 윤석열 대통령의 거취 결정을 먼저 해달라는 입장이나 마찬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절대 그냥 어물쩡하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지켜봅시다. 예, 김문수 후보의 어제 사과는 이제 첫 단계를 뗀 그렇습니다. 것이고, 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내정자가 오는 15일에 또 별도의 입장을 낼 거라고 하니까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선 주자 3명이 공식 선거운동 이틀째인 오늘 일제히 TK 공략에 나섰습니다. 새 후보의 목소리 듣고 오시죠. 여러분, 여기가 박정희라고 하는 전 대통령이 출생한 곳이라면서요. 그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평가도 다양하지요. 장기 집권하고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지금도 그건 사실이죠. 또 한편으로 보면 이 나라 산업화를 이끌어낸 공도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유능하고 국가와 국민에게 충직한 일꾼을 뽑으면 세상이 개벽할 정도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위대한 세계적인 지도자입니다. 가난을 없애고 세계 최강의 제조, 세계 최강의 산업혁명을 이룬 위대한 대통령, 대구 경북이 낳은 인물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나 제가 어렸을 때, 젊었을 때는 저는 박정희 대통령을 안 믿었습니다. 철이 들어서 가만히 보니까 제가 잘못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박정희 대통령 묘소에 가서 당신의 무덤에 침을 뱉던 제가 이제 당신의 무덤에 꽃을 바칩니다. 이번에 그래서 권오울 전 국회의원님이 이재명 후보 지지선을 하셔가지고 오늘 아침부터 유명해지신 게 그 꿈에서 계시받았다고 하셔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그 이재명 뽑으라고 했던 꿈에서 계시받으셨다 해가지고 지난번에도 제가 대구에서 피켓 들고 인사하고 이렇게 할 때 많은 분들이 단일화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냐는 입장을 물어보셨는데 지금은 많은 분들이 국민의힘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이제 한번 바꿔봐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저에게 국민의힘에 합류해서 고치라는 말씀을 더 이상 하지 않으십니다. 윤핵관들과 현존 국민의힘 세력이 어떻게 다시 단일화를 이야기하며 이재명 후보는 산토끼 잡으러, 김문수 후보는 집토끼 지키러 간 셈인데 이재명 후보는 제메이가 남이가 이렇게 너스레를 떨면서 그런데 지난 대선 때 TK 득표율이 한 20%대였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높이고 싶다 이런 목표겠죠. 그럼요. 좀 여유 있는 좀 농담이 섞인 그다음에 고향에 대한 그 애교 섞인 뭐 호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서 본인이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지역주의 주장하자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감정이 좀 복잡했을 것 같아요. 우리 김성태 의원님의 전화 유세를 좀 해보면 나 안 찍으려는 데 가서는 돌려서 이렇게 서운함을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사실은 그게 솔직한 마음이죠. 그런데 왜 저에게는 우리 재명이가 남이 아이가 라고 안 해줍니까? 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런 섭섭함도 있었을 거죠. 그러나 섭섭함보다는 여러분 이번에는 좀 제가 그래도 좀 될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이 영남의 많은 언론들의 제목에도 이렇게 뽑고 있더라고요. 이재명 TK 출신 6번째 대통령 되나? 굉장히 보수적인 신문들 이렇게 뽑은 적이 있어요. 일면 톱 제목을. 상당히 굉장히 좀 많이 희석된 제목들이죠. 그다음에 지금은 김문수 후보도 그다음에 이 세 후보가 되게 다 그쪽 아닙니까?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지금은 누구를 뽑아도 그 영남 출신 뽑는 걸 아닙니까?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런 측면에서 아마 이재명 후보가 좀 여유 있게 고향에 대한 그런 이번에는 좀 너무 그 지역주의
정당만 보고 뽑지 마시고 저도 와서 여기서 초등학교까지 안동에 물을 먹고 그 밥을 먹고 쌀을 먹고 자란 사람이니까 저도 좀 한번 봐주세요. 이렇게 좀 여유 있는 그런 애교 섞인 호소를 한 것이다. 이렇게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세 후보 모두 박정희 마케팅에 나섰습니다. 물론 TK 지역이라는 지역적 특성이 있긴 하지만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뭐 TK 지역 순방을 하면서 이렇게 지지세를 조금이라도 이끌어내려고 또 더 공고한 지지를 만들려고 하는 우리 김문수 후보나 뭐 입장은 각자 차이가 있겠지만은 저는 이재명 후보께서도 그러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의 평가에서 처음에 완전 그냥 독재자고 그냥 반민주주의자로 뭐 또 국민의 인권을 말살한 사람으로서 이게 자신의 전통 지지층을 공고하게 다 인식해놓고는 이제 산업화 부분에 대해서 그 공과를 인정한다. 이게 참 이재명 대표의 지금 아주 실용주의적 이제 지금 이제 선거운동 방식인데 저는 그렇지만은 이제 뭐 TK 같은 경우도 가장 큰 변화를 이끈 우리 보수가 늘 위기를 오면은 때로는 변화와 혁신의 어떤 가장 큰 힘을 그러니까 그게 대표적으로 2021년도 인숙 당대표를 선출해 준 그 원동력 힘이 TK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렇듯이 저는 지금의 우리 국민의힘 특히 이 보수 진영 후보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이 어려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또 TK가 결집을 하는데 아니 TK 보고 우리가 남이가 그럴 사람이 그래야 되지. 아니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TK 가가지고 우리가 남이가 그러면은 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김성태 의원님 긴장하신 것 같습니다. 아니 뭐 당연히 긴장을 하고 있죠. 나는 이재명 후보를 많이 관찰하고 연구를 좀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저분이 그러니까 경기지사 시절부터 지금까지 정치해오는 한 10년 가까이 볼 때 요 근래 저렇게 만면에 미소를 띠고 얼굴에 평온을 찾은 저 모습 내가 저렇게 잘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마음이 여유가 생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우리 유권자들에게 뾰족한 이재명이 아니라 좀 평온하면서 앞으로 정치 보복 같은 거 일절하지 않을 국민 통합만 고민하는 그런 이미지로 저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 저 얼굴도 사실상 이재명 대표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런 분을 모시고 있는 우리 박수희님은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네, 언제든지 그 말은 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김성태 의원님을 긴장하게 만든 이재명 후보의 TK 행보를 살펴봤는데 이준석 후보도 같은 날 또 TK를 갔단 말이죠. 어떤 의미로 보세요?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는 첫날 유세 일정을 이재명, 김문수 후보가 서울에서 시작한 일정 대신에 이준석 후보는 정반대 여수에서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좀 차별화를 했죠. 그러나 선거 일정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차별화로만 갈 수는 없어요. 결과적으로 붙을 때는 붙어줘야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런 전략들을 적절하게 일정 메시지를 가지고 구사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봐주면 되고 저렇게 붙을 때 확실하게 1, 2위 후보와 함께 3위 후보가 붙어줌으로써 함께 본인이 부각된 이런 측면이 있는 것이죠. 만약 오늘 두 후보가 이 대구를 갔는데 TK를 갔는데 이준석 후보 혼자 다른 곳을 갔다 그러면 저 재밌는 메시지 대결에서 빠지게 되거든요. 다른 메시지를 이야기하게 되니까 뭐 이런 측면에서 적절한 일정 배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 존경하는 김성태 의원님께서 이제 정치의 9단쯤 되셔서 사람의 내면까지 잘 보시는 분이다 이런 믿음과 존경을 가지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의 내면이 원래 저렇게 둥글둥글하고 실용적이고 이런 측면을 보실 눈이 있으실 때가 됐는데 아직도 좀 오지랖 살다가 저희 이제 이번에 공교롭게 TK에 세 분이 모였는데 태풍이 세 분 다 TK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금 후보 안동 출신이죠. 우리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영천 출신입니다. 경북에. 또 지금 기획신당의 인숙 후보께서도 본인 부친 대구고 모친이 또 문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기도 완전 TK 그런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세 분이 지금 TK 가서 다 TK의 본인의 연고와 또 적자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저런 것도 그나마 이 대선 치열한 과정 속에서 유권자들이 그나마 좀
또 재미있게 볼 수 있는 대목이죠. 예, TK 출신 새 후보의 TK 선거운동을 짚어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단일화에 대해서는 확실히 선을 긋고 있는 가운데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내정자의 역할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김용태 의원에 이어 이준석 후보자의 목소리까지 듣고 오시죠. 이준석 후보께서 여러 가지 진정성을 가지고 출마하셨고, 다만 저희 당의 당대표 하실 때 이제 윤리위에서 징계를 받으시고 이제 축출되는 과정에서 저도 이제 그 당시 최고위원으로서 사퇴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함께 싸웠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제가 갖고 있는 가치라든지 이러한 진정성을 이준석 후보께서 알아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매개로 또 빅텐트 단일화 시도하는 거 아니에요? 전혀 가능성 없고요. 김용태 위원장 내정자가 이제 제 성격을 잘 알거든요. 저는 아닌 건 아니라고 딱 끊어서 얘기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 잘 알면서 그냥 계속 그냥 그런 어떤 분위기를 풍기려고 할 것이지 저한테 실제로 뭐 그런 걸 하자고 연락도 못 할 겁니다. 사실 처음부터 단일화하겠다 이런 후보는 많지 않잖아요. 단일화 안 하겠다 하다가 뭐 막판 협상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 워낙 김용태 위원장과 이준석 후보가 가까운 사이다 보니까 김용태 위원장 내정자가 가교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은 어제부터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이준석 후보님 말씀을 들어보면 아직 김용태 의원은 나한테 범접하지 못한다. 나에게 연락도 못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선을 긋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뭐 그런 것을 떠나서 이준석 후보가 기호 4번 등록을 하고 완주하겠다 의지를 밝히는 것은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준석 후보가 볼 때는 국민의힘의 대선 승리 가능성은 제로다. 그리고 그러므로 이제는 이준석 후보, 이준석이라고 하는 정치인이 앞으로 장기간 가야 될 이준석의 길을 이제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빅텐트라고 하는 곳에 들어갈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준석 혼자 단독으로 든든한 기둥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이제 묘목을 식수하는 것을 시작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뭐하러 그 빅텐트에 들어가서 희생되는 그 기둥 노릇을 하겠습니까? 작은 기둥 노릇을.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이제 이준석의 발걸음에는 이번 선거에서 단일화란 있을 수 없고 이제부터 이준석의 앞에는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줄기찬 이준석의 길만 남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미 그런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번 대선에서 단일화는 무의미하다. 그리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김문수 후보님께서 세우신 이유는 사실은 그런 것보다는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못하겠다고 해서 개혁신당으로 옮아가는 그 젊은 국민의힘의 보수의 지지층 세대들 한 만여 표가 개혁신당의 당원이 늘었다고 하지 않아요? 그런 어떤 것에 대한 대응 카드로 사실은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세우신 그런 정치적인 어떤 속내가 있다라고도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교 역할이나 단일화 이런 것들은 상상하기가 어렵다. 지금 그렇게 보여집니다. 김용태 위원장 내정자의 가교 역할을 상상하기 어렵다고 하셨어요. 오늘 오전에 개혁신당 천하람 대표의 인터뷰를 좀 들어보니까 국민의힘이 이준석을 끌어오는 게 아니라 이준석 후보 주도의 단일화조차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지금 이제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너무나 단호한 입장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저변의 사정이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국민의힘과 단일화 이야기 단자만 나오더라도 개혁신당의 그런 뭐 가치 자체가 이제 허물어지는 그런 부분에 대한 위험성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든 지금 단일화에 대한 의지를 어떤 여지를 단 눈곱 끝마치도 안 줄 겁니다. 그렇지만 세상은 또 돌고 도는 거예요. 보십시오. 오늘날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이 대선 기간 20일 동안 이제 부자 몸조심하고 뭐 육군 병장 옛날에 뭐 떨어지는 말년 이제 제대 때 다 되면 떨어지는 낙엽도 보고 조심하잖아요. 그런 정도의 지금 몸조심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이재명 대표의 그런 후보의 절체절명의 그 위기 순간순간마다 전혀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구출해졌어요.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인데 세상은 돌고 도는데 지금 김문수 후보가 좀 고전 면치 못하고 있지만 제가 아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우리 TK 민심이라는 것은 우리 당이 방심하고 우리 당이 정말 오판하고 거만하고 뭐 이러면은 절대 눈길 안 줍니다. 그렇지만은 정말 진정성 어린 그런
뭐 지금 현재 유세와 또 김문수 후보의 그런 노력이 이어진다면은 가장 큰 결집을 보여주면서 힘을 실어줄 곳이 TK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김용태 지금 현재 비대위원장 이 내정자분을 김문수 후보가 가장 인사 하나는 잘 판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전에 박수현 우리 의원님처럼 정확하게 저분은 분석을 너무 잘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민주당이 지금 후보 공보단장을 이렇게 총괄을 하시지만 언론을 총괄하시는 분인데 저런 측면에서 젊은 층의 지금 계획신당으로 이탈 이것도 막는 부분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김문수 후보 자신이 지금 현재 선거라는 것은 경선을 치르고 나면 부모 앱이 자식 간에도 왼수가 되고 돌아올 수 없는 강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치라는 것은 그 경선 이후에 휴직을 수습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해요. 그냥 이재명 정만 잘 공략한다고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내치를 위해서 우리 김용태 지금 비대위원장은 그 변화, 당의 변화와 핵심을 통해서 이 위기를 또 중도층으로 지형을 넓혀 나가는 그런 역할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를 좀 일정 부분 가시고 이재명 후보하고 우리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 격차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달라질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네. 선거가 20여일밖에 안 남은 만큼 후보들은 유권자의 마음을 끌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이미지 변신을 위한 고군분투를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보고 오시죠.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하고 구속될 사유가 해당이 된다면 당연히 구속해서 엄벌해야 합니다. 이미 대통령이 아닌 그야말로 민간인이 국가안보상 매우 중요한 시설에 불법 점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즉시 퇴거하는 게 옳습니다. 귀여워요. 고양이 말고 후보님이 귀엽습니다. 이 사진 포인트가 두 개가 있는데 하수는 라면 드시는 모습이고 고수는 백발의 모습을 기억하시는 게 사죄합니다. 시작! 사죄하십시오. 제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대구시민 김문수 후보의 큰절만 네, 후보들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사이다 발언 등으로 강한 이미지였던 이재명 후보. 어제 유튜브 방송을 봤더니 민주당 의원들이 고양이보다 후보님이 더 귀엽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제가 언론 관계를 이제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후보를 만난 많은 언론인들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론인들과 만난 다음에 그 언론인들의 반응을 정리를 해서 후보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3유라고 합디다. 그때 3유가 뭐냐? 첫째, 유능하다. 둘째, 유연하다. 셋째, 유쾌하다. 정말 그런 반응들을 이렇게 유연한 생각을 갖고 있을지 몰랐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다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렇게 재미있는 사람인 줄 몰랐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정말로 검찰의 어떤 수사권 남용이라고 저는 주장하지 않아요. 그런 속에서 뭐 정말 10만 4천 원 뭐 법인카드로 밥을 먹은 뭐 부인의 문제까지 온통 쏟아졌으니 이재명 후보는 억울할 거예요. 자기는 악마가 아닌데 악마화가 돼 있잖아요. 뿔이 나 있는 건데 그렇다고 그 뿔을 이재명 후보의 생각은 이게 한 번에 뽑아지겠습니까? 천천히 내 모습이 드러날 것이죠. 이제 그래서 실제로 언론인들과 저녁에 약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약속이 잡혀지면 한 3시간쯤 식사 시간이 걸려요. 뭐 너무너무 깔깔거리고 웃는 소리가 밖에까지 들릴 정도로 그렇게 하고 실제 반응을 물으면 그런데 아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재명 후보에게 잘못 각인이 인식이 되었던 그런 본 모습이 좀 제대로 드러나는
그런 어떤 기간들이 저는 뭐 될 것으로 보고 또 이재명 후보도 너무 본인의 그런 억울하지만 그런 이미지가 너무 빨리 벗으려고 하지 말고 천천히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저희들이 늘 캠프에서 처음부터 주장했던 것이 뭐냐면 태연자약이라고 하는 말씀을 처음부터 드렸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와도 태연하고 표정을 좀 편안하게 하는, 그래서 그걸 계속 처음부터 첫날부터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유능, 유연, 유쾌하다라고 네, 이재명 그렇습니다. 후보를 홍보해 주셨는데 꽃꽃 문수도 유연해졌습니다. 1951년생 김문수 후보, 뭐 애초에 턱걸이 영상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좀 춤을 추는 모습이 좀 어색하긴 했지만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뭐 문수 형인데 참 노동운동 또 선배이면서 사실상 노동운동의 그 가치라는 것은 뭐 자신이 늘 제일 아래 계층의 사회적, 저분은 또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노조운동이 정치 권력화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또 경계를 합니다. 그 대신 경제노사정위원장 할 때도 정말 5인 미만 사업장에 노조가 결성되지 못한 사업장의 그 종사원들의 애로 고충이라든지, 안 그러면 중소 영세 사업장의 이 노조원들의 그 말 못하는 그 고충, 이런 뭐 대기업의 큰 그냥 회장들한테까지 전화해가지고 왜 협력 하청 회사에 이렇게 불합리한 불공정한 그런 계약을 통해서 이 친구들이 밥도 못 먹게 살게 만드냐 호통치는 분이 바로 김문수 후보거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유연해진 것은 사실이에요. 오랜 시간 동안 이재명 후보를 위한 맞춤형 대선 전략이 민주당에서 잘 준비됐다. 이건 제가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3월달 같은 경우는 이 탄핵 정국에서 이재명 후보가 절대적인 그러니까 수혜적인 그 정치인으로서 지지율이 싹 올라야 되는데 계속 30% 중반 이 박스권에 갇혀 있어요. 근데 이분이 그때 들고 놓은 게 쉽게 말하면 민주당의 정통적인 가치 이념을 뛰어넘어 가지고 중도 보수로 자신의 뭐 이념 가치를 갖다 스펙트럼을 넓혀버려요. 엄청난 민주당 내 반발도 있었지만은 그 이슈의 중심에 올라타고 그걸 또 이겨내므로써 결론은 앞으로 우리 당이 중도 보수를 또 지향하면서 기존의 진보의 가치도 존중하겠다. 이게 정리정돈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천상천하 유아독전 지존만을 위한 그 민주당의 그 강한 선수들도 이제 지금 이재명 후보가 저렇게 편안한 모습을 갖추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이제 뭐 다 이제 이 대세론에 지금 다 올라타가지고 다 유해지는 모습이에요. 저분은 원래 저렇게 좀 합리적이고 유하지만은 지금 요즘 민주당 인사들 보면 독하게 얼굴 보이는 분 몇 명 없어요. 근데 달라지지 않는 사람이 정청래 위원장하고 최민희 방통위원장 이런 분들은 아직 달라지지 않고 있는데 민주당 본연의 모습 또 유지하세요. 예. 너무 대선 기간만 이렇게 달라진다고 해도 됩니까 이게? 예, 후보들의 고군분투를 살펴보고 있었는데요. 속보가 들어와서 한 가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측이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소환 통보에 대해서 조기 대선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면서 불출석 의견을 밝혔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네, YTN의 단독 취재 결과 김 여사 측은 오늘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수사팀에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김 여사 측은 의견서에서 특정 정당의 공천 개입 의혹에 관한 조사가 강행될 경우 추측성 보도가 양산될 우려가 있다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기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을 비롯한 관련 재판들이 모두 연기된 점,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를 수사한 검찰이 대면 조사 없이 기소한 점 등을 불출석 사유로 언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토대로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수사 일정을 조율하는 것이 정치적인 중립성을 지키고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란 의견도 담긴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건희 여사 관련 속보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재명 후보에 대한 테러 제보가 들어온다고 하면서 민주당이 경호에 비상이 걸렸다고 하는데요. 관련 내용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서울 광화문 청계광장입니다. 어제 이 모습이 좀 인상적이었는데요. 와이셔츠 위로 비슷한 색깔의 방탄복이 눈에 띄죠. 무게가 약 3kg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30명 넘는 전담 경호팀이 무대 옆과 통로 곳곳을 지켰고요. 저격을 막기 위해서 공중에 풍선을 띄우는 방안까지 검토됐다고 합니다. 원거리에서 총을 쏘기 어렵게 시야를 차단하자는 의도였다고 하는데요. 민주당이 이렇게 경호에 신경 쓰는 이유, 관련 제보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경찰도 이 후보에 대한 협박성 게시글 7건에 대해서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경호처에도 협조를 요청했고 대통령 경호처는 후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국가 요인으로서 경호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또한 항시 긴급 대응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테러 대책 TF에 참여하고 있는 김민석 의원의 말 들어보시죠. 다종다양한 제보와 첩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일이 어떤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확인할 수는 없고 그 안전을 위해서는 뭐 이러한 것들을 여러 가지 경우에서를 놓고 점검하는 것은 뭐 당연히 필요한 일이다. 참모와 선대위에서는 가급적 접촉을 줄였으면 좋겠다고 제언을 했는데 본인이 고집스럽게 그 원거리와 관련해서 각 자체를 이렇게 없애기 위해서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풍선들을 이렇게 띄우는 이런 것 검토를 했고 실제로 진행을 할 것입니다. 네, 선거 유세 과정에서 저격 차단용 풍선이나 방탄유리가 검토되는 건 사상 초유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큰 걱정이죠. 이재명 후보의 신변 안전이 걱정이기도 하지만 만약에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더라도 이것을 예방하기 위한 방탄유리 유세가 등장한다거나 이랬을 때 세계인들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취약성을 어떻게 바라볼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책임감 있는 걱정들이 많이 앞섭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의 현재 분위기가 너무너무나 걱정스러운 그런 분위기가 지배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의원 각자들이 받는 제보도 있고 그 당원들이 엄청난 문자들을 보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일부에서는 이것이 주목을 받기 위한 동정표를 받기 위한 그런 선거 전술로 이러는 것 아니냐, 과장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저도 들었습니다만 아니 이렇게 해서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얻을 실익이 뭐가 있습니까? 저 3kg이나 되는 저 방검복, 방탄복을 입고 그렇게 벌써 기간이 얼마입니까? 저렇게 다녀서 후보가 얻을 실익이 뭐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제발 이런 일이 없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아주 건강하게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그렇게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저격이 일어났고 트럼프 대통령이 방탄유리를 가지고 유세하는 걸 봤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민주주의 선진국처럼 봤던 미국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지 않습니까? 국가 신인도와 관계가 있는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도 경찰과 협조를 하면서 그렇게 조용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당 내부에서도 이 문제를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수준까지 와 있는 것이어서 상당히 좀 걱정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많은 이재명 후보를 설사 지지하지 않더라도 이런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것은 투표로 의사를 표시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건강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이런 일은 절대 하시면 안 되겠다. 이런 협박이나 설사 장난으로라도 이런 제보를 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소연 의원님 말씀에 대체로 공감합니다. 어떤 경우든 이번 조기 대선 같은 경우에는 국가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수준을 전 세계가 다 지켜보고 있는데 또 이재명 민주당 지금 후보 입장 같은 경우는 유력 후보지만은 또 지난번 그런 또 테러를 한번 당해서 본인의 그런 위기 의식이라든지 또 이런 다양한 제보가 지금 다양하게 지금 민주당 내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그런 우려를 만반에 지금 대비를 하는 것은 좀 그걸로 가지고 너무 이게 가장 대처로 이렇게 또 날쌘 저 비판을 하고 그럴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떤 경우든 경찰 입장에서는 후보자 보호뿐만 아니라 이 사고가 생기면 그 자체가 그냥 국가적
망신이 돼버리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수준 그게 또 전 세계인들에게 이렇게 척도가 돼버리기 때문에 절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령 보수 진영이나 또 거구 강성 지지층 입장에서도 만일 본인은 자신은 그렇게 해서 만족을 할지 모르지만은 이거는 엄청난 우리 상대 진영에 대한 피해를 주는 그런 사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경우든 피해가야 됩니다. 예, 후보자에 대한 공격은 없어야 한다는 점 모두가 공감할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정계 은퇴 후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지난 10일에 미국 하와이로 떠난 홍준표 전 시장의 몸값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무슨 상황일까요? 화면으로 정리했습니다. 네,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홍 전 시장을 향해서 상대 진영에 있는 분이지만 밉지 않은 분이라면서 돌아오시면 막걸리 한 잔 나누자고 러브콜을 보낸 건데요. 이에 일부 홍준표 전 시장의 지지자들이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의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철수 의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절대 이재명 후보의 손을 잡으셔서는 안 됩니다. 그의 달콤한 말에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라며 시장님께서 정계 은퇴 이후 혹시라도 마음의 변화가 생기셨을까 후배의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이라면서 이재명 후보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홍 전 시장에게 유세송을 물려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노래일까요? 들어보시죠. 이준석 4번, 이준석 4번, 압도적 새로운 이준석 4번, 이준석 4번, 이준석 4번, 미래 여는 선택 이준석 4번. 그 홍준표 시장님 그 선거송 중에 홍준표 2번 이렇게 하는 노래가 굉장히 젊은 사람들이 인기를 끌었거든요. 그 노래 제가 좀 쓸 수 있게 해달라. 그때는 뭐라 그러세요? 아니 마음대로 하라고. 네, 낭만의 정치인 홍준표를 기억하며 통합 정신을 잊지 않는 진정한 정치가. 이렇게 홍 전 시장을 추켜 세우는 이재명 후보의 속내는 뭔가요? 당연한 예우죠. 그리고 속내는 표 좀 더 얻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속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 늘 제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우리 홍준표 시장님은 정말 귀엽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곤 했거든요. 죄송하지만. 근데 그것은 뭐냐면 홍준표 후보님의 너무나 과할 정도로 솔직한 표현들 이런 것들을 하시는 거 보면 야 연세와 경륜에 맞지 않게 귀엽다 이런 생각이 들곤 했는데 아마 그런 캐릭터들 때문에 사실은 홍준표 후보님의 어떤 도움이 있다면 상당한 지지층이 있는 거니까요. 나에게도 도움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뭐 정치적인 계산이 있을 수밖에 없고 또 어떻게 보면 그냥 홀로 쓸쓸히 미국으로 가시는 것보다 이런 어떤 관심과 이런 속에서 좀 그렇게 가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정치라는 것이 이재명 후보가 낭만이라고 그랬습니다만 오늘날 정치가 왜 이렇게 양극화되느냐. 우리 김성태 존경하는 의원님 같은 그런 낭만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발 좀 빨리 정치에 복귀하셔서 그런 김성태식 낭만을 좀 정치권이 좀 향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대표 좀 출마하세요. 저희가 지금 그래픽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홍준표 전 시장이 하와이 사진을 올렸습니다. 지금 마음이 좀 편안해진 걸까요? 베란다에서 본 빅 아일랜드의 태평양이다. 탁 트인 수평선이 꽉 막혔던 마음을 활짝 열어주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어떤 상황으로 보이세요? 사실은 어제 제가 우리 홍 시장하고 통화를 했어요. 아, 그러셨어요? 나는 그래서 아유 뭐 나가기 전에 사실상 저녁 식사를 한번 내가 모시려고 했는데 본인이 그렇게 애착을 가졌던 이 당을 탈당할 때 그 신경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표현이 타 방송에서 정말 정냄이 떨어져 가지고 그런 거다 이랬더니 그 기사도 많이 났습니다만은 막 정냄이 떨어진 당이지만은 이제 그래도 막 국민의힘이 그 홍준표 전 선배에 대해서 나름 정치적 예우나 또 도리를 다하는 그런 후배들의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그래서 경선이라는 것은 공정하고 상식적인 그런 룰 세팅으로 이렇게 치열한 경합은 이루어지더라도 이게 승복이 되어져야 돼. 승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렇게 탈당하고 그 홍카콜라, 홍사랑, 홍사모 그 지지층들이 올 이재명 후보 지지를 하는 걸 보고 나는 정말 가슴에 비애를 느꼈어요. 누구보다도 30년, 35년 가까운 이 당의 애정을 가지고 저랑 당대표, 원내대표를 같이 한 사람. 그때는 진짜
뭐 문재인 정권하고 저도 오직하면 노숙 단식까지 하면서 드루킹 특검이 이끌어내지만 싸울 때는 싸웠지만은 홍준표 당대표, 김성태 원내대표 시절은 대화와 타협이 늘 가능한 겁니다. 그게 정치인데 정치가 실종된 지난 3년 동안에 이 국민들은 타협하지 않는 대통령 통치 권력과 또 과도한 입법 권력의 이재명 대표 이런 사람들의 그 국가적 불행과 국민적 아픔 이런 걸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참 저 양반도 참 대단한 분이다. 저렇게 자기가 이 뭐 당에서 저런 거는 대선 전략으로 짜준 건 아닐 건데 자기 신경을 가지고 저렇게 홍 시장을 네, SNS 한 메시지에 홍준표 지지자 모임 홍사모가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하기도 했는데 그런데 이병태 전 카이스트 교수 영입은 무산된 건가요? 아니 영입이라고 하는 것이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처음에 보도가 잘못 낸 본인의 SNS에 본인이 이제 그럼 자기 의사를 밝혀서 된 것인데 영입이라 하면 선대위 차원에서 정식 절차를 밟아서 요청드리고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영입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아마 자연스럽게 정리되는 것 같고 마지막에 한 20초만 말씀드리면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성태 의원님께서 민주당의 정청래 최민희 의원님의 실명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뭐 그래서 미안하게. 보면 저는 이분들이 민주당의 나침판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침판은 북쪽을 가리키는 침, 남쪽을 가리키는 침이 함께 있어야 나침판이 기능을 하듯이 정청래 최민희 의원님의 충분한 민주당의 나침판으로서의 기능이 있다는 것과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검찰이 대면 조사 없이 기소했다 했는데 이건 틀린 이야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며칠까지 이 답변서를 내겠다라고 그렇게 날짜를 그것도 긴 시간도 아니에요. 한 2주 정도 후에 내겠습니다 했는데 그 답변서를 기다리지 않고 그냥 기소를 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을 대면 조사 없이 기소해버렸다라고 하는 김건희 여사 측의 설명은 사실이 아닙니다. 김건희 여사 주장에 대한 민주당의 반박까지 들어봤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검찰 출석의 의지가 전혀 없었지 않습니까? 강력하게 입장 저항 반발하셨고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의 그 흔히 말하는 국회의원들 그분들이 다 나서서 가지고 검찰을 규탄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도 더 이상 수사를 가지고 시간을 끄는데 아무 실익이 없기 때문에 그냥 불구속 기소로 끝낸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검찰에 기소를 소환을 한 것이 아니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 질문을 보낸 것입니다. 절차대로. 그래서 며칠까지 서면 답변서를 내겠다라고 해서 그 날짜가 예정이 돼 있는데 갑자기 통보도 없이 그냥 기소를 해버린 거라니까요. 그래서 김성태 의원님께서도 사실관계를 잘 파악을 못하고 저는 계신 김건희 거예요. 여사 입장에서도 이번 선거에서 이게 잘못되면 악용되어지니까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빨리 이 당연을 당적에 대해서 거취를 결정해달라는 게 저런 이유예요. 그러니까 자연인 신분을 쓰면은 국민의힘 입장에서 저게 뭐 검찰에서 수사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우리가 한마디로 선거 전략적인 측면에서 고민을 안 할 건데 저게 뭐 김건희 여사의 이미지라는 게 국민들에게 그렇게 좋은 이미지로 지금 남아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저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네, 김건희 여사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취재기자 연결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기로 하고요. 이에 대한 양당의 입장은 저희가 충분히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수현 민주당 의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앞서 속보로 전해드렸는데요. 공천개입 의혹으로 내일 소환 통보를 받은 김건희 여사 측이 검찰에 불출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조기 대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정치적 중립성을 고려해달라는 의견을 전한 건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신지원 기자, 김 여사 측이 밝힌 불출석 사유 정리해 주시죠. 네, YTN 취재 결과 김 여사 측은 오늘 오후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수사팀에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앞서 수사팀은 지난 9일 김 여사 측에 내일 검찰청사로 나와 소환 조사를 받으라는 출석 요구서를 전했는데요. 그동안 불출석할 것으로 관측돼 왔는데 오늘 검찰에 정식으로 의사를 밝힌 겁니다. 김 여사 측은 특정 정당의 공천 개입 의혹에 관한 조사가 강행될 경우 추측성 보도가 양산될 우려가 있다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집니다. 또 조기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을 비롯한 관련 재판들이 모두 연기된 점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뇌물 혐의를 수사한 검찰이 대면 조사 없이 재판에 넘긴 점 등도 불출석 사유로 고려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런 기존 사례들을 토대로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수사를 중단하거나 일정을 조율하는 것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라는 입장으로 해석됩니다. 네, 검찰은 김 여사 측에 대한 소환 조사에 대해 분명한 의지를 밝혔는데요. 어떤 입장을 냈습니까? 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수사팀은 지난 2월부터 김건희 여사 측에 대면 조사 필요성을 전달해 왔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 선고로 파면된 지난 4월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조사 일정을 조율해 왔는데요. 지난해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수사팀이 제3의 장소에서 김 여사를 조사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검찰 청사 소환 원칙을 내세워 조사 일정을 조율해 온 것으로 파악됩니다. 앞서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 수사팀은 건진법사 의혹으로 윤 전 대통령 사저를 압수수색했던 서울 남부지검으로부터 김 여사의 휴대전화 등 압수물을 전달받기도 했습니다. 김 여사가 검찰 소환 통보에 불응하면서 검찰은 조만간 다시 조사 일정을 정해 김 여사 측에 출석 통보를 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지금까지 YTN 신지원입니다. 포항 지진의 원인으로 지목된 지열발전 사업의 책임을 물어 시민들에게 최대 3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혔습니다. 2심 재판부는 지열발전이 지진을 촉발한 것은 맞지만 정부와 사업자의 과실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 지진의 책임을 물어 정부가 포항 시민의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혔습니다. 2심을 맡은 대구 고등법원은 지열발전이 지진을 일으켰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업을 추진한 정부의 잘못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부지를 선정하고 땅속에 물을 주입해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 정부나 사업자의 과실이 없기 때문에 피해를 배상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지진으로 생긴 정신적 피해를 따져 정부가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한 1심과 정반대 판결을 낸 겁니다. 재판을 지켜본 시민들은 반발했습니다. 지진으로 고통받는 시민을 외면하고 국가의 책임 회피에 우선한 판결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시민들이 집을 잃고 공동체가 붕괴되었으며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고등법원의 판결은 그러한 고통과 책임을 철저히 외면한 결과입니다. 소송을 주도한 시민단체는 즉각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포항시도 상식과 법감정에 벗어난 결정이라면서 시민들을 끝까지 돕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법적 권리 회복과 피해 치유를 위한 길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시민은 50만 명으로 원심이 유지됐다면 정부가 배상할 돈은 1조 5천억 원에 이릅니다. 지진을 일으킨 책임이 없다는 정부와 정신적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법리 공방은 대법원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오늘 오전 9시쯤 충북 청주시 오창읍에 있는 상가 지하에서 물탱크 청소를 하던 40대 A씨가 감전돼 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물탱크 위에 전기가 흐르는 전선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동료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남 합천경찰서는 농촌 지역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귀금속과 현금 수천만 원어치를 훔친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2달가량 경남 합천군 등 지역의 농가에서 12차례에 걸쳐 귀금속과 현금 7,500만 원어치를 훔친 혐의를 받습니다. 오늘 오전 8시쯤 대전 동구 파남요금소 인근을 지나던 통근버스에서 불이 났습니다. 버스에 타고 있던 운전자가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불은 버스를 모두 태운 뒤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선거운동에서 슬로건만큼이나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바로 로고송입니다. 분위기를 한껏 띄워주기도 하고 메시지를 각인시키는 강력한 도구이기 때문인데요. 대선 후보들 어떤 노래를 골랐을까요? 먼저 민주당 이재명 후보입니다. 위기를
네, 이 음악은 질풍가도라는 노래입니다. 지난 대선부터 써왔던 노래인데요. 야구장과 대학, 대항전 등에서 이른바 떼창으로 유명했던 애니메이션 주제가입니다. 자, 다음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노래 들어보시죠. 이제는 김문수 국민 위한 대통령 거친 파도에도 굴하지 않게. 앞선 노래와 멜로디가 똑같은 것 혹시 느끼셨나요? 김문수 후보도 질풍가도를 공식 선거송으로 골랐습니다. 다만 거친 파도에도 굴하지 않게처럼 본인의 이미지를 살린 가사를 담았는데요. 질풍가도 맞대결, 누가 유권자의 귀를 사로잡을까요? 자, 다음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입니다. 이준석 4번 이준석 4번 압도적 새로움 이준석 4번 이준석 4번 이준석 4번 미래 여는 선택 이준석 4번. 자, 이 멜로디 어디서 들어본 기억이 있는데요. 바로 8년 전 2017년 대선 당시 홍준표 당시 자유한국당 후보가 썼던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대선에 쓰려고 홍준표 후보가 미국에 가기 전에 공항까지 가서 허락을 받았다고 하네요. 자, 어떠신가요? 이 세 노래 가운데 어떤 노래가 가장 기억에 남으실까요? 잘 모르시겠다고요? 그럼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그래 이번 이재명 위기를 기회로 진짜 대한민국으로 따뜻한 평화를 이끌 이번 김문수 함께해서 택해 이번 뿐인 미래 위한 선택 이준석 4번 압도적 새로움 새로운 대통령 4번 이준석 유능한 이준석. 선거운동에 반드시 등장하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먹방. 대선 후보들 벌써부터 눈길을 사로잡는 재밌는 먹방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먹방 열전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먼저 민주당 이재명 후보입니다. 전통시장에 갔다가 따끈따끈한 군밤에 반했습니다. 유세하느라 배가 고팠을까요? 하나둘 끊임없이 입으로 들어갑니다. 동료들과도 반을 쪼개서 사이좋게 나눠 먹기도 하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역시 라면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후후 불어서 크게 한 입에 허기를 달랩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역시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아침 일찍 배를 든든하게 채우려면 순댓국만한 게 없죠. 김이 펄펄 나는 국밥에 먼저 들깨가루와 양념장을 듬뿍 찍어 넣고요. 먹기 전에 밥 한 공기 먼저 마는 것은 국밥 애호가들에겐 국룰입니다. 맛이 어땠을까요? 입에 미소가 번지는 것 보니까 말을 안 해도 알 것 같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젊은 후보답게 밥 먹으러 대학교 캠퍼스로 달려갔습니다. 학생 식당 먹방 줄여서 학식 먹방입니다. 식판 들고 줄을 서서 음식을 받고 빈자리에 앉아 학생들과 두런두런 고민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이 모습이 신기한 듯 주방 이모도 구경을 나왔네요. 맛있게 잘 먹는 것도 표가 되는 선거, 대선 주자들의 먹방 대결, 다음은 어떤 음식이 등장할지 기대가 됩니다. 관세 전쟁을 벌여온 미국과 중국이 관세를 각각 115%포인트나 낮추고 90일 동안 휴전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글로벌 금융시장이 반겼고 국내 시장도 안도했습니다. 네, 새우 등 신세였던 우리 경제에도 일단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정수 YTN MCR 해설위원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수고 많습니다. 네, 어제 극적인 합의였는데요. 합의 내용부터 짚어주시죠. 네, 그러니까 미중이 그동안에 이제 쏘아올린 포탄, 그 관세를 한 115% 정도 이제 인하하기로 한 거죠. 예. 내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거든요. 한번 그래픽을 보시면 이제 아시겠습니다만 미국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대중 관세를 30%로 낮추는 거예요. 근데 네. 그 펜타닐 관세, 펜타닐이라는 게 이제 합성 마약의 일종인데 그 관세는 그냥 20%로 유지를 하는 거고요. 예. 중국은 이제 대미 관세를 10%로 낮추고요. 그동안에 이제 히토류 수출 통제 뭐 이런 거 해왔는데 이게 이제 비관세 보복 조치인데 이것을 유예하거나 또는 이제 철회하기로 한 거죠. 그리고 이번 첫 이제 단판을 이제 단판의 대표로 나왔던
벨산트 재무장관이라든가 그다음에 그리어 USTR 무역대표부 대표 그리고 허리펑 부총리 여기가 이제 계속 협상 채널이 돼서 이제 90일 동안 계속 협상을 이어가게 되는 거죠. 네, 그것이 이제 합의 내용입니다. 네, 사실 미중 갈등에 대해서 걱정이 되게 많았는데 이처럼 진전이 될 수 있는 합의를 이룰 수 있었던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그냥 뭐 미중이 그 동안에 계속 이제 강대강 치킨 게임을 벌여왔잖아요. 예. 이러다가 이제 경제가 두 나라 경제가 이제 치명상을 입겠다 이런 위기감을 느낀 거죠. 실제 미국이 이제 관세 전쟁을 벌인 이후에 뭐 그러니까 러스트벨트 이제 제조업 중심지인데 거기에 수출이 줄어들고. 또 이제 근로자들의 해고가 속출이 됐죠. 또 아시다시피 이제 뭐 국채 등 금융 시장이 혼란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IMF 국제통화기금이 미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7%에서 1.8%로 대폭 낮춰 잡았어요. 그리고 중국도 이제 지난달 대미 수출을 보면은 한 330억 달러였는데 이게 1년 전에 비해서는 무려 21%나 급감을 한 거죠. 네. 그리고 중국 제조업도 이제 위축되기 시작을 하고, 그러니까 관세 전쟁 피해가 이제 본격화되니까 이렇게 합의에 이른 거죠. 미국 대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네. Was the equivalent of an embargo, and neither side wants that. We do want trade. We want more balanced trade. 예, 고율 관세는 어느 쪽도 원치 않았다고 말을 했는데 그럼 이제는 두 나라가 모두 만족하고 있는 건가요? 예, 일단 겉으로는 그래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번 이제 무역 전쟁의 이제 긴장이 좀 완화되고 이제 혼돈이 상당히 완화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중국도 긍정 평가를 하면서 이건 우리가 투쟁한 성과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거든요. 중국 대표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双方通过平等对话协商解决分歧的重要一步，也为进一步弥合分歧和深化合作打下了基础，创造了条件。 네, 성과에 목마른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 합의의 최대 성과는 무역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중국 시장 개방에 있다. 이러면서 좀 자부심을 표현을 했어요. 역시 관련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The best part of the deal was that we opened up China. China agreed to open itself up to American business to go in, and it would have been a great thing, I think, for China. 네. 일단은 뭐 발걸음 자체는 조금 잘 디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앞으로 90일간 미중 협상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순조롭게 출발을 한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최종 타결까지는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험로가 예상된다. 이런 전망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보면은 이제 뭐 자동차, 반도체 이런 주요 품목에 대한 관세이나 이런 건 포함이 되지 않았거든요. 트럼프 대통령 역시 특유의 이번에 이제 90일 동안 유예 기간을 뒀는데 합의가 이루지 않으면은 30% 이상 고율 관세를 매기겠다. 또 이런 으름장을 지금 놓고 있거든요. 실제로 트럼프 일기 때 이제 미중이 대화를 하면서도 서로 이제 보복 조치도 하고 제재도 하면서 이게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일단락 짓는데 18개월, 무려 1년 반이나 걸렸거든요. 그래서 이번 그 협상도 트럼프 일기 때처럼 그러니까 시진핑, 트럼프가 두 정상이 같이 만나서 담판을 짓는 그런 방안이 모색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 미중 이제 관세 합의 이후에 오늘이죠. 이제 이번 주말쯤에 시진핑 주석과 전화 통화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어요. 예, 그동안 두 나라 간 관세 전쟁 때문에 금융시장이 요동쳤는데 일단은 금융시장이 안도하는 분위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뉴욕 증시가 이제 어제 미중 관세 합의 이후 나스닥이 4% 넘게 이렇게 급등하는 등 이 3대 지수가 모두 동반으로 큰 폭으로 상승을 했어요. 다만 근데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 측은 이게 이제 미중이 관세를 내리기는 했지만 연초보다는 지금 상당히 높으니까 이게 계속 유지가 될 경우에는 인플레이션도 올라간다. 그리고 또 그러다 보면 이제 경제 성장도 더 느릴 것이다. 이런 우려 섞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제 중국 증시 이제 대표 지수는 상하이 종합지수잖아요. 이게 어제에 이어서 조금 전에 끝난 걸 보니까 오늘도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네, 국제 금융시장 좀 많이 올랐고 국내 금융시장도 좀 호재가 있었나요? 어제는 이제 상당히 호재였죠. 그래서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1% 넘게 올라가면서 2,600선을 회복을 했잖아요. 근데 오늘은 강보합으로 끝났어요. 삼성전자 이제 대중국 수출 호조 그 기대감 때문에 어제 5% 넘게 올랐는데 한 1.3% 정도 오늘 상승분을 반납을 했습니다. 그러나 SK 하이닉스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상승세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상승했습니다. 네, 사실 그동안 미국과 중국 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 격이었던 우리나라였는데 앞으로 우리 경제 전망은 어떻습니까? 예, 뭐 아무래도 이제 수출로 먹고 살잖아요, 우리나라가. 근데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의 이제 그 긴장이 완화가 되니까 일단은 한숨 돌리게 된 셈이죠. 그러니까 이 트럼프 관세 전쟁이 언제 끝날지 어떻게 될지 이제 불확실성이 있었는데 지금 그게 좀 완화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 기업들은 이제 좀 얼어붙었고 관망만 하다가 이제 좀 투자도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수출도 검토해봐야겠다. 이렇게 좀 분위기가 바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이 이제 미국에 대한 대미 수출이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의 이제 대중 수출도 덩달아 이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특히 이제 반도체가 활기를 띨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요. 뭐 이렇게 향후에 이제 관세 인하가 이렇게 방향으로 자리가 잡힌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우리의 뭐 철강이라든가 자동차 또 알루미늄 이런 관세가 좀 완화되겠다, 인하되겠다 이런 이제 전망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거죠. 예. 지금 결국 우리나라도 트럼프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럼 지금 이제 미중의 이런 빅딜들이 우리에게도 영향이 있겠죠? 그럼요. 그러니까 미중이 이제 지금 우리 예상보다 훨씬 큰 폭으로 이제 관세를 낮췄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도 미국과 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예상할 수 있는 건데요. 우리나라에 대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우리나라 FTA도 맺고 있고 그리고 우선 협상 대상국으로 지정을 했고 우방이다 이렇게 손꼽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미국의 이제 경우가는 앞서서 이제 영국도 마찬가지 우방인데 협상을 통해서 자동차 관세, 우리도 지금 자동차 관세 25%인데 그 27.5%를 10%로 낮췄어요. 그리고 철강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관세를 아예 없앴거든요. 그 정도의 융통성을 보였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 우리나라가 지난번 이제 미국과의 실무 협상에서 이제 뭐 조선업 협력이라든가 또 그다음에 미국산 LNG 이걸 구매하겠다, 또 투자하겠다 뭐 이런 데 대해서 이렇게 베센트 재무장관이 이거 최고의 아니다 이렇게 평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뭐 이게 협상 테이블에 올라오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고율의 미국 관세가 이제 좀 철폐되거나 인하될 수 있다 이런 뭐 관측이 나올 만한 겁니다. 마침 이제 그리어 USTR 대표가 모레 15일 날 우리나라를 찾거든요.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굉장히 성과에 목말라하고 그래서 이제 밀어붙이려고 하고 그러고 있는데 좀 이런 거에 말려들지 않으면서 주변국 협상, 특히 이제 일본과의 협상이 이제 좀 우리가 주목해봐야 하는데 이런 걸 좀 봐가면서 우리가 이제 그 관세 협상이 상호 관세 협상이 7월 8일까지 이제 유예 지금 그때까지 이제 종료하는데 그때까지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좀 이렇게 우리 협상안을 좀 이렇게 가다듬으면서 대응하는 것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죠. 알겠습니다. 앞으로 좋은 협상 소식이 좀 들려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이종수 YTN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낮 동안 많이 더우셨죠? 강한 볕에 따뜻한 남서풍이 불며 기온이 크게 올랐습니다. 노란색으로 표시된 대부분 지역이 25도를 웃돌았고요. 강원도 삼척이 30.8도까지 오르는 등 동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7월 중하순에 해당하는 기온을 보였습니다. 현재 고온 건조한 바람이 부는 강원 북부 산간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내일도 중부 서해안과 영동 지방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또 낮 동안에는 맑은 날씨 속 자외선과 오존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 15도, 청주 14도, 부산 15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해 초여름 수준 보이겠는데요. 서울 26도, 광주 26도, 대구 27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스승의 날인 모레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약한 비구름이 지나겠고요. 고온이 한풀 꺾일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요일에 보내드린 뉴스온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